우리 동아시아 또 할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일본 명치유신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 이제 소위 아까 말했던 뒤늦게 근대화의 후발의 이익을 또 극대화한 나라가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거든요. 이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늦게 산업화의 길에 뛰어들었지만은 그 후발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일약 세계의 강자로 등장한 나라가 사실 일본이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최초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명치유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이 명치유신의 그 발원지였던 이 사스마 지역에서 그 도자기 장인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서 하셨던 그 심수관, 14대 심수관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왔던데. 그걸 보면서 저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이 명치유신을 일으키게 된 또 힘의 동력이 그 소위 심수관, 또 그 위쪽에 있었던 이삼평, 그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그 도공으로 끌려갔던 그 양반들이 그 소위 그 도공의 장인들이 그 일본의 소위 그 혁명의 어떤 그 밑에 경제적인 힘을 또 만들어준 그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했다시피 그 임진왜란이 어떻게 보면은 도자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안 돌아오고 일본에 많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각 번에서 우리나라의 그 장인들이나 특히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우대해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수관 씨라는 분은 이제 가족이 쭉 대를 이어서 소위 그 명치유신이 일어나는 사스마라고 하는데 사스마요라고 하는 사스마 도자기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또 그 희젠번이라는 데서는 또 그 이삼평시 또 해가지고 그 일본 도자기가 이제 나중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저번 시간에 했던 우키요 이런 거 하고 도자기 이런 것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팔아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 힘으로 소위 이 번들이 그 일본 개혁 명치유신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일본이 에도 시대 통일을 하면서 그 에도 막부하고 친했던 데를 에도 직영지하고 심판, 그 다음에 후다이반, 그 다음에 그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자기네들하고 맞싸웠어나 이제 통일되고 나서는 자기 편에 들어온 데를 도자마번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에도 동경에서 먼데 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데 중에서 소위 명치유신의 핵심 세력인 네 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슈번. 여기는 지금 이제 시모노세키가 여기 있고, 야마구치현이 있는 여기 조슈번. 지금 이제 그 아베 총리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가가 있는 히젠번, 여기. 그 다음에 가고시마가 있는 사스마번, 가고시마가 있는 여기 이제 토사, 여기는 이제 시코쿠에 있는 이 네 번이 이제 소위 병랑의 시대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데들이 이제 이런 데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는 이제 에도에서 제일 떨어져 있잖아요. 규슈 남단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도자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에 있는 류큐 오키나와하고 서로 무역하고 이러면서 힘을 비축을 했단 말이죠. 이쪽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이쪽이 이제 이쪽 시모노세키인데 여기가 이쪽에 세토네라고 하거든요. 세토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기 일종의 통행세도 받고 이쪽 해협을 장악하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요인들이 뭐냐면은 그 에도 시대에 일본의 계층이 소위 산홍공상, 사는 무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사라고 하는 거는 무사라기보다는 그 막부에 종사하는 월급쟁이 관리 개념이 훨씬 더 이제 강해진다고 했는데 이때도 상급 하급으로 나눠지거든요. 상급 무사는 상당히 우대를 받으면서 땅도 받으면서 다이묘하고 상청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외된 하급 무사들은 이제 월급 받으면서 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나오게 됐죠. 상당히 이 계층차로 인해서 불만도 많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에도 시대가 이제 이 시기에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1600년 통일하고 나서 이렇게 에도 시대가 물산이 상당히 벙했다 그랬죠. 상업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성장한 계층이 어디다? 상인, 종인들입니다. 상인, 종인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명치유신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이제 기본의 어떤 통치 구조에서 소외되었던 불만에 찼지만은 아까 저거 번정 개혁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하급무사와 그 다음에 경제력 토대를 갖춘 존인 계층이 결합해가지고 소위 상급무사와
이쪽 쇼군 중심의 막부 정치하고 붙은 거예요. 붙어서 이쪽 세력이 이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변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름을 붙여서 명치유신이라고 합니다. 혁명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나라를 완전히 바꾼다고 해서 이제 유신 아닙니까, 유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벤치마크해서 뭐 나중에 10월 유신도 이 이름 따오고 이렇게 했는데 유신이 맞죠.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는 어떤 그런 그 일본어로만 보면은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던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계기도 보면은 뭐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은 뭐 이것만 해도 뭐 몇 시간을 해도 가는데 이거의 계기는 1853년에 동경 앞바다에 나타났던 소위 흑선, 구로훈해이죠, 구로훈해. 페리 제독이 이끄는 나타난 거죠. 우리도 이제 조금 전에 미국서를 봤으니까 왜 이게 갑자기 나타났느냐, 미국선. 그것도 왜 영국 배가 아니고 미국 배냐. 1853년이니까 미국이 이제 독립하고 서부 개척 막 하면서 경제가 막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면서 얘들도 이제 뒤늦게 이제 해외 경락에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하와이 먹고 이제 중국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평양 쪽으로 와가지고 중국으로 가기 중간 지점에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일본이잖아요, 이제. 일본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미국 입장에서 큰 산업이 뭐였냐면 동부 쪽에 고래잡이 산업이 굉장히 그때는 큰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비딕 같은 소설을 보면은 그 보스턴 인근으로 해가 그때가 고래 산업이, 고래가 고기도 제공했지만 그게 고래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그 불도 켜고 했기 때문에 큰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래 잡으러 태평양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일본이 필요했던 거는 그런 고래잡이 배들이 왔을 때 거기에 묵으면서 뭐 연료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는 하나의 중간의 기착지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나타나가지고 개항을 해라.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당황을 했죠. 앞에 두남처럼 이렇게 쓴 그거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1876년에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 제물포 조약 맺으면서 우리가 그 문호를 개방을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차이는 얘들은 이미 이때 1840년에 있었던 청국의 청나라의 상황이 뭐였어요? 아편전쟁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들었다? 얘들은 나가사키에 만들어준 인공섬 데지마라는데 네덜란드하고 교육을 했잖아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그 전 세계의 정보들을 수집한 걸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일본의 에도에 있는 그 쇼군한테 정보 제공을 했어요. 풍설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집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청나라라는 대국이 그 외국 열강들에 의해서 전쟁하고 지고 그렇게 침탈을 당하고 있더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아편 전쟁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박살이 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은 이 바닷가, 이 남부 쪽에 일어났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황제한테는 어떻게 보고가 됐냐면은 남쪽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조금 뭐 복잡하게 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무마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그 북경에 있는 황제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걸러가지고. 그 우리는 이제 그 북경에 도는 그 정보를 역관이 들어가지고 조선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개항을 안 했는데 우리는 뭐 중국에서 열강 외국 놈들이 들어와서 소요를 일으켰다던데 뭐 중국이 그럭저럭 잘 막았다더라. 이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보고 있는 정보의 취득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막부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의 그 힘이 막강하고 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문을 열죠. 여는 과정에서 이제 막 그 국론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국론이 이제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은 막부 중심에서는 막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외국 힘이 세기 때문에 개항으로 가야 된다. 개화.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조정은 뭡니까? 일단 교토에 있는 천황 중심. 그리고 여기에 붙은 이제 소위 이 웅번들, 새로운 이 도자마 번들. 이는 무슨 소리냐?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하고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쪽에서 낸 게 뭐냐면 이건 좀 알아놓으면 좋으시겠는데 존왕 양이.
그러니까 존 왕이 뭡니까? 왕을 높이고 오랑캐하고 싸운다라는 거니까 그 교토에 안방 할아버지처럼 모셔져 있는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막부가 아니고 천황을 중심으로 올리고 지금 침입해 들어오는 열강 외국하고 싸워야 된다. 이 소위 존왕양의를 이끌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도자마번 이런 번들은 이제 그동안 200년 동안 소외돼 왔고 그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 눈에 가시였던 막부를 뒤집으려고 이제 이런 사상을 이제 그걸 한 거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서로 격렬하게 붙으면서 이제 내부 치열하게 이제 그게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뭐 그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쪽 사스마 조슈가 중심이 된 이쪽을 해서 이제 그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게 이제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 과정을 책으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우리나라하고도 사실 그게 되는 게 이제 이때 이쪽을 주도했던 게 조슈, 사스마 이쪽이거든요. 조슈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은 이쪽에 최초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갖고 자기 제자들한테 사학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제 다카스키 신사쿠, 뭐 기도 다카요시 이런 사람 나오고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도 이쪽 출신입니다. 이쪽에 뭐 가스라 다로 데라우치 우리나라 총리로 오고 했던 사람들, 소위 일본 군국주의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조슈 출신들이에요. 조슈 출신들. 군벌들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이쪽이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통치 세력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스마 쪽에서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 사람은 이제 명치유신에서 나라의 기본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쪽은 주로 육군을 잡았고, 이쪽은 주로 해군을 잡았고, 하여튼 이 두 축이 사실은 이때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을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쪽 간사이 중심이 그 오는 한은 우리하고 쉽게 화해하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세계 대전도 일으켰고 우리나라 침략도 했고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닌 동경 위쪽, 간도 쪽으로 좀 가면은 과거에 대한 업보가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일본 인물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입니다. 사카모토 료마.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학원 무사들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번들 중심으로 자기 그 속한 번 중심으로 어떤 그런 그런데 이 사람은 저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번이 아니라 전체 일본으로서 우리가 한번 서구 열강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루어낸 게 뭐냐면은 이때 명치유신 과정이 이 막부하고 소위 이 중에서 사스마 조슈가 서로 대항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스마 조슈를 갖다가 하나의 동맹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일본이란 나라를 전체 침입해오는 열강에 대비해서 지키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막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너희 둘이 싸울 게 아니라 사스마하고 조슈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리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사초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은 이제 막부를 넘어뜨리고 명치유신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거죠. 굉장히 재밌는 인물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카모토 료마가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일본 명치유신 이후에까지 했었으면 그렇게 군국주의로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거든요.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지 남의 나라 뭐 침탈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협상하고 싸움을 말리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본의 명치유신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게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과거 체제를 바꿔가지고 근대화로 나가는 체제인데 의외로 피가 별로 흘리지 않았어요. 저렇게 보면 엄청난 내전 상황에서 많은 큰 전쟁을 하고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스마하고 조슈하고 싸우고 개야파, 조낭, 양이파가 싸우고 나중에는 이쪽하고 합해진다고 막부하고 싸우고 하니까 전쟁을 해도 여러 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쟁마다 뭐 사카모토 료마나 저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외로 큰 내전 상황을 안 거치고 피를 많이 안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국력 낭비가 별로 안 된 거죠. 국력 낭비가 안 되면서 하나의 나라를 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이제 소위 이게 명치 유신 상글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코 다카모리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했던 사스마 출신 오쿠보 도시미치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은 무인이었기 때문에 기도 다카요시 이 사람은 조슈 출신. 이 사람이 중심 역할을 잘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무라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명치유신이 되고 나서 사무라이들이 다 칼도 버리고 완전히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거에 반발해서 전쟁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무인. 그래서 그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 톰 크루즈가 나온 유명한 마지막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모델이 이 사람이에요. 사이고 다카모리. 근데 이 사람은 같은 번 출신인데 우리가 그렇게 무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구 유럽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근대적인 국가로 바꾸고 관료제도 만들고 하는 이런 쪽의 역할을 이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쪽은 조슈 출신 기도 다카요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제가 아까 말했던 후발의 이익 그리고 교육 정보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1871년, 1868년에 명치유신을 완성을 하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그 관료들 한 50명 정도가 세계 견학을 하러 갑니다. 그래갖고 미국 돌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고 영국 돌고 뭐 프랑스, 프로이센, 뭐 스위스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러면 1871년이니까 그때 당시 그 유럽은 어떤 상황이다? 1870년에 뭐가 있었죠? 아까 했던 보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불 전쟁 막 직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정을 대표한 이제 이야무라라는 사람인데, 이야쿠마라는 사람인데,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해갖고 이제 세계를 건 한 2, 3년 돌면서 전 세계 돌아가는 거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요게 조선하고 청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외에 그런 견학을 보낸 게 이 사람들보다 늦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수신사라 해가지고 일본에 2차례 해서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영선사라 해가지고 청나라에도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미국의 보빙사라 해가지고 또 보내거든요. 이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갑니다. 그러고 이제 청나라도 열강이 막 침입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그 이야기할 이제 이용장 전국본에 의해서 되는 양무운동 때 해외에 많이 보냅니다. 유학도 많이 보내고 특히 일본에 많이 가요. 가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왔던 거하고 청나라 조선에서 보고 배우고 와서 그쪽에 실천한 것들이 180도 달랐다는 거죠. 너무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또 많은 또 차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 정보, 지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은 우리가 소위 양무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무운동. 조금 이따가 따로 그럴 텐데 양무운동이고, 일본에서 일어난 건 명치유신인데 이거 두 개를 한번 대비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냐면은 중체 서용, 그 다음에 동도서기라는 게 있는데 동도서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체제,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중국의 기본은 지키면서 서양을 활용할 뿐이다.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쪽의 도,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그건 유지한 상태에서 서쪽의 기계나 기구, 어떤 그런 실용적인 것을 한다라는 일종의 약간의 점진적인 실용주의 쪽으로 간 데 비해서 일본은 뭐였냐 하면은 타라 입구. 한자로 안 쓸게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 유럽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이거는 뼛속까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에 속하 있지만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유럽에 들어가겠다. 뼛속까지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명치유신.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정말로
강력한 그런 배우겠다는 이 교육 정보에 대한 자세 플러스 뭐가 들어갔었다? 강력한 실천 의지. 실천 의지가 결합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나라가 바뀌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이제 갑신정변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런 어중간한 어떤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국한이 됐다? 주로 뭐 군사 쪽,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공장이나 일부 뭐 철강 공장 만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근대화되고 이 바뀌려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근대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를 종교 개혁을 거친 정신의 혁명, 그죠? 정신의 혁명에 물질적인 혁명이 더해져 가지고 근대라는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근대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일본은 이제 깨달은 거지. 우리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짧은 시간에 변화해낸 게 명치유신이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어중간하게 기본적인 생각이나 기본적인 거는 그대로 놔둔 채 그것만 좀 바꾸면 근대화가 되는 줄 알고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나라를 대대적으로 바꿉니다. 나라를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바꾸고, 이건 뭐 일단 상설관계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 근데 이제 영국은 보니까 시스템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해. 뭐 의회도 있고 뭔가 만들어진 법도 있고, 영국은 그 계속해서 그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맨날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는 잘 돌아가고 강대국인데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프랑스는 가보니까 그때 보불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벤치마크 하기로 한 게 프로이센에 가고 비스마르크 이야기 들어보고 하니까 이 나라, 이 길이 우리 길인가 봐요.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강력한 국가 중심의 리더십으로 군사를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 그 국민들한테 자유는 덜 주지만은, 자유주의는 아니지만은 늦게 출발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라 중심으로 뭔가를 끌고 나가는, 그죠? 그래서 프로이센의 어떤 군대 제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프로이센을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국군은 이제 프로이센, 뭐 해군은 뭐 프랑스 따라가고 이렇게 조금씩 절충해가지고 이제 나라 꼴을 하면서 확 뒤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 그 뒷방에 모셔져 있던 뒷방 할아버지 같았던 천황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사스마 조슈 출신의 어떤 하급 무사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을 뒤엎은 게 명치유신이에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뒤엎었는데 나라를 확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바꾸는 소위 명분으로 내세운 게 누구다? 천황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은 항상 보면은 항상 이원적인 걸 추진하거든요. 보면은 권력도 없는 덴노, 천황이 있으면서 실제 권력 쇼군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천황을 상징 권력이지만은 앞세우면서 자기네들이 밑에서 다 하긴 하지만은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절대 권력으로서 천황을 내세우는 거죠. 메이지 천황. 그래서 이때부터 천황이 일본의 거의 뭐 실질적인 그래서 이때 이제 헌법도 만드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모든 것을 국가 통수권이나 군사 통수권까지도 천황한테 있는 걸로 다 몰아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국식 입헌 헌법이 아니고 이쪽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스마 조슈 중심의 일종의 그 소위 세력들이 그 밑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전체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도 만들고 이제 엄청난 이제 개혁을 해내면서 이제 그게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조금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 게, 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뭔가 변하고 나면 항상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어나는 그게 있는데, 전체 전국을 통일하고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를 침범한 임진전쟁이었잖아요.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명치유신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제 사무라이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라이들이 다 이제 칼도 없애고 이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도 상당히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확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소위 정한론. 조선을 치자 하는 정한론이 일어나거든요.
정한론이 일어나는데 이제 원래 그거는 이제 명치유신을 하고 이제 신정부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황제 덴노를 중심으로 한 이걸 받겠다고 이제 알려옵니다. 또 부산 동네를 통해 오는데 우리나라 그때 이제 그 대원군 체제죠. 그때 그걸 제대로 인수를 안 해요. 무슨 너가 천왕이냐, 우리가 왕을 다스리는 나라야. 그걸 하면서 되돌려 보내요. 그때 이제 명치유신을 했던 이제 상청부가 열을 받은 거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외교 관계를 통지를 했는데 그렇게 멸시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좀 일어나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를 역할했던 요시다 쇼인 때부터 우리가 앞으로 늦게 시작한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민지 제국처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본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익선, 주권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때 이제 그 북쪽에서 세력이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는 게 어디라고 했어요? 러시아 내려오고 있다 하고 나서 그 러시아라는 압력에 이제 굉장히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변화한 근대 국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끝까지 최후 보루로서 지켜야 될 때는 우리 일본 본토, 그건 주권선이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구 열강한테 당해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대륙적으로 나가야 돼. 강국으로 세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이제 러시아 쪽의 내려오는 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거의 보루가 어디다? 우리 조선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는 하나의 경계를 조선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보면 조선을 갖다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토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한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급진적으로 이렇게 잘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이하쿠마 사절단 갔다 오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좀 차근차근 가자. 뭐 도심이지. 이래갖고 이제 좀 이런 점진적으로 정한론으로 가자. 이 사람 급진적으로 정한론으로 가자. 뭐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나라가 일본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그때 강대했던 나라가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차례차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서 이제 대륙으로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정한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 속에 조선이 자기네들 그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미.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 명치유신을 좀 더 자세히 뭐 갈 수 있는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잠깐 한번 볼까요? 중국 청나라. 청나라가 이제 그 건융제 때 최고의 어떤 영토 강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가 이제 청나라 거의 1800년대 무렵에 이제 영토 강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열강들이 이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이때 이제 러시아하고는 곁으로 있을 때 네르친스크 캬오타 조약을 맺어갖고 이 외몽골까지도 다 포함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이쪽 연해주까지도 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열강의 침입들을 하면서 이쪽 외몽골 쪽 뺏기고 이쪽 연해주 뺏기고 이제 이래서 현재 영토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열강의 침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영국하고 한번 붙어갖고 이제 완전히 깨지는 그게 이제 아편전쟁 2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주요한 도시들 광저우, 상하이, 뭐 칭다오는 중국, 그 다음에 대련은 일본, 뭐 상하이는 여러 나라, 뭐 광저우는 프랑스,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이제 조개지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칭다오 맥주가 유명한 이유가 그가 독일이 조차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독일 맥주 기술이 이어졌기 때문에 칭다오 맥주가 유명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개지로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소위 중국의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소위 이 지역에 바탕을 둔 계층이 청나라 이런 데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 향신 계층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국본, 이 사람이 이홍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이 중앙정부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의용군 모아가지고 태평천국의 난을 이제 진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창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서양을 따라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일으킨 게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 그래가지고 각 곳에 이제 군사 공장, 뭐 제철소 이런 것들을 곳곳에 막 만들어내는 운동을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기공장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결과로서 일어난 전투가 뭐죠? 여기에서 잠깐 보면은 이제 영국에 의해서 막 당하고 나서 일어난 게 양무운동.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뭐 갑신정변, 뭐 이모군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동학운동이 1894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때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나라가 확 바뀌는 입장.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맞부딪혀 갖고 일어난 전쟁이 뭐다? 1894년에 동해 청일전쟁.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나라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위 외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저끼리 치고받고 싸운 전쟁이 청일전쟁.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도 핍박해지는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중들이 일어난 하나의 운동이 동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청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아까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에 박살난 것처럼 어줍지 않게 근대화를 했던 중체서용하고 명치유신이 붙은 거야. 완전 탈바꿈한 일본하고 여기서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소위 그 우위가 완전히 결정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거 나라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더 어려워진 거죠. 뭐 동학난으로 사람들 많이 죽고 피폐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소위 청나라한테 우위를 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청일 전쟁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뭐 어줍지 않게 근대화 운동을 한 중국의 양무 운동과 정말 겉과 뼛속까지 완전히 변화를 이루어낸 일본의 근대화가 맞부딪혀 가지고 일본이 이긴 전쟁.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본이 시모노스키 조약을 통해 하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그걸 계기로 또 일본이 산업화를 또 이루어내거든요. 재벌들 그때 막 만들고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위 아까 조슈본이나 제가 볼 때는 사스마본 출신들의 핵심 지역들이 소위 전쟁의 재미를 본 거야 이때. 이제 전쟁을 하고 너무 나라한테 이기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재미가 있구나. 그 엄청난 배상금을 가지고 또 산업화를 해가지고 힘을 더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1904년에 가는 이제 러시아하고 한판에 붙은 게 이제 러일 전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계속 군국주의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뭐 사실은 참 안타깝죠. 이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정치의 주역 대원군, 민비, 고종. 그래서 이제 이때의 갈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김옥균, 이 사람은 민영이, 이 사람은 위안스카이, 원세계 이랬는데 자 이제 세도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제 대원군. 이 양반은 그때 당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제대로 왕권을 강화하고 하긴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랐던 거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한계가 있었고 시대 역행적으로 이제 좀 갔던 게 이제 패착이었죠. 뭐 경복궁 중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박해하면서 대외 차단하고 세국 정책으로 갔던 건데 근데 본심은 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잘못했던 거는 세도 정치가 하도 힘 있는 집안의 며느리 들이니까 일어나는 게 세도 정치다 보니까 힘 없는 집안 며느리를 찾다가 찾은 게 민비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며느리였다는 거죠.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골든타임에 이 소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간의 이 싸움 통해 나라가 완전히 뭐 골로 간 거죠. 사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물론 일본에 비해서 에도 시대의 문물의 차이도 상당히 있었지만은 이 골든 타임에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그 개혁 정치가 가면서 민비로 가면서 민비 중심의 소위 민시들에 의한 세도 정치가 정말
부패한 쪽으로 갔거든요. 뭐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익이라는 사람도 참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민시의 총애를 받아오고 그나마 민시 중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직책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뭐 똑똑했기 때문에 뭐 방향도 잘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미국에 우리가 간 게 보빙사라고 했잖아요. 보빙사 대표로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미국에서 배웠으면은 나라를 개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구 보수 쪽의 그 대표로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거기에는 또 그때 개혁의 대표주자인 김옥균하고의 라이벌 의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파가 나뉘어졌냐면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소위 위정척사파, 나라를 열면 안 된다. 우리의 바른 성리학을 지켜야 된다는 위정척사파. 그 다음에 민비와 민시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세도 정치, 소위 착취파. 하여튼 매관매직하면서 자기네들 가문들 이익 극대화하고 하는 소위 그 수구파라고 이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이제 따라서 수족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에 좀 의지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옹건사대파, 옹건개화파. 그에 비해서 이제 김옥균이나 박영효나 서광범, 홍영식 같은 사람은 우리도 명치유신과 같이 나라를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죠? 한번 정리하면 급진개화파, 수구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옹건개화파. 옹건개화파는 뭐 김홍진, 뭐 김기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 그죠? 뭐 이렇게 막 파가 나눠져서 또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뭐 권력에서 떨어졌던 대원군을 이렇게 세우려고 99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청으로 잡혀가고 이 급진 개화파들에 의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려고 일어났던 게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실패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 민시들에 의한 소위 족벌 정치로 가면서 백성들은 덜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청나라에 의존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맡게 되는 게 동학혁명, 그때 청일전쟁,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민영익하고 뭐 아삼삼하게 지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던 게 아까 말했던 이용장의 부하였던 위안스카이, 원세계. 돌아가지고 많이 해먹었죠, 인마가. 엄청 그 나라하고 해먹고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던 게 우리나라 인삼을 그래 좋아했대. 그 민영익하고 같이 인삼 장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참 그 시절 살았던 우리 백성들이 참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이 척화비도 만들고 이때 일어났던 게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일본은 아까 1853년에 그 동경만 앞에 나타난 흑선을 보고 싸우지 않고 1년을 끌었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여는 쪽으로 갔죠, 이제. 갔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병인양요는 이제 1866년에 일어났잖아요. 맞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 그 프랑스 그 신부들하고 천주교 박해를 했더니 이제 프랑스에서 그 로즈 제독이 이제 병사를 이끌고 갔고 이제 강화도에서 일어난 전투였고 신미양요는 1871년에 56년에 그 대동강 따라서 그 평양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상업하자라고 그 셔먼호가 주장을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배를 불사르고 막 죽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보복으로 이제 온 게 신미양요잖아요. 이제. 뭐 사실 싸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잽이 안 되는 싸움인데 불행하게도 불행인가 행복인가 우리가 이 두 전투를 상처뿐인 영광. 우리 싸우던 백성들은 엄청나게 죽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막아냅니다. 이제 그 유적이 저 강화도에 가면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이제 초지진, 뭐 덕포진 이래 다 남아있는데 진짜 엄청난 백성들이 죽었지만은 그 전쟁에서 지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 보고 아 조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이게 도대체 문도 안 열고 목숨 걸고 싸우네 이래가지고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는 어찌됐든 가고 나서 이제 대원군이 볼 때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용감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면서 더 문을 철저하게 걸어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일본 같이 그렇게 열었던 나라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극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주역으로 갔는데 우리는 정말 백성들이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더 걸어 잠그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열었던 나라의 이제 식민지로까지 가게 되는데 참 아프고 슬픈 역사죠. 사실 이때 싸웠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렇는데 그 역사의 길고 긴 흐름으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시절에 있어서 그 소위 위정자들이나 위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뭐다? 제가 볼 때는 교육과 정보, 지식.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200년 동안 세국 정책을 했다 하지만 걔들이 닫았던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계속 공부하고 지식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성리학적인 세계관이 잡혀갖고 완전히 세계하고 닫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정보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후발의 이익을 극대화를 시켰던 거죠. 일본, 아까 미국 이런 데들이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얘들이 세계의 열강 그러니까 후발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독일, 늦게 시작한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데들이 이제 세계의 강대국으로 이제 막 부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돌아가는 이런 큰 변화의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흘러가는데 그 정확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